아주 긴 일요일의 약혼, 세바스티앙 자프리조 장편소설. 1919년 8월. 어느 날 마틸드는 웬 수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닥스 근교의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남자가 마틸드를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다니엘 에스페란자라고 했다. 예비군 분대장으로 참전했는데 1917년 1월에 솜 전선에서 마네크를 만났다는 것이었다. 마틸드는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 해의 대부분을 카 브루통에 있는 별장에서 보냈다. 45살 동갑내기 부부 실맨과 베네딕트가 마틸드를 돌봐주었다. 그들 내외는 마틸드가 커가는 것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마틸드가 어린애같이 굴 때만 높임말을 썼다. 점심 식사 후 실뱅은 차를 몰아서 마틸드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마틸드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무게차가 실려 있었다. 실뱅은 병원을 싫어했다. 마틸드는 질색을 했다. 하지만 그 병원은 병원답지 않게 아늑해 보였다. 분홍과 흰색이 어우러진 예쁜 건물이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다니엘 에스페란자는 정원 한 구석에 놓인 벤치에 앉아 있었다. 43살이라고 했는데 예순이 넘은 노인 같았다. 가운도 걸치지 않은 채 회색 바탕에 누런 줄무늬가 진 파자마 바람으로 땀을 줄줄 흘려대고 있었다. 정신은 아직 멀쩡했지만 더 이상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는 오만한 눈빛으로 마틸드를 흘끔 쳐다보더니 동을 달았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은 병이 나서 그렇지 예전엔 키도 크고 몸도 실해서 다들 부러워했다고.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때는 자기도 정말 미남이었다고 하면서. 그러더니 눈물이 그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눈물을 훔칠 생각도 않고 말했다. 실례했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녀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줄 몰랐다오. 부르에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하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도 모르지. 마틸드는 한숨을 푹 내쉬어 동정 어린 말을 늘어놓는 그의 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틸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상냥한 목소리로 채근했다. 저기, 그 일을 어디서 보셨나요?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마침내 그가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917년 1월 6일 토요일, 소속 연대를 따라 벨루아 앙상테르 인근에서 도로에 자갈을 까는 작업을 하던 중에 그는 아미엥 헌병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군사위원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보병 5명을 부샤벤 전선의 최전방까지 호송하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명령을 전해준 사람은 대대장이었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차갑기만 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 보였다. 떠나려는 그를 붙잡고 속내를 털어놓기까지 했으니까. 명령만 수행하고 그 이상의 행동은 절대 삼가도록. 내 생각엔 말이야, 최고사령부의 절반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 마틸드는 잠자코 이야기를 들었다. 어쩌면 말문이 막혀버렸는지도 몰랐다. 다니엘 에스페란자는 명령받은 대로 분대에서 병사들 10명을 가려냈다. 병사들은 모두 사형수들을 호송해 가야 한다는 걸 눈치챈 참이었다. 사형수들은 총살당했나요? 마틸드가 물었다. 마네크가 5명의 사형수들 중 1명이라면 마틸드는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다.
다니엘 에스페란자는 머리를 휘 내저었다. 노인네처럼 안갯빛으로 허옇게 센 머리를. 그리고 애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지 말란 말이오. 총살당하긴 누가 총살당했다고 말해두는데 난 처녀하고 약혼한 그 총각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모습만 봤소. 처녀가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 말이오. 그걸 쓴 사람이 바로 나요. 총각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다고. 그걸 붙인 것도 나란 말이오. 사실이었다. 마네크의 마지막 편지. 1917년 1월 6일 토요일자 편지는 마네크가 제 손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첫 문장은 이랬다. 오늘은 내가 글을 쓸 수 없어서 고향 사람 하나가 대신 써주고 있어. 마틸드는 눈물을 삼켰다. 마틸드가 다시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뱃속 깊은 데서 새어나오는 한숨 같았다. 마네크 그이도 사형수들 중 하나였군요. 그렇죠?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나요?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그가 대답했다. 다른 사형수들하고 마찬가지였어. 다들 자해 행위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 그는 한쪽 손을 누런 데다 검버섯이 얼룩얼룩하고 심줄까지 툭툭 붉어진 손을 들어 보였다. 마틸드는 헛구역질을 했다.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손만 바라보았다. 마틸드는 눈물을 삼켰다. 마틸드는 이제껏 19년하고도 7개월 그리고 4일을 살았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동이 트던 1900년 1월 1일 새벽 5시에 태어났다. 덕분에 나이를 세마기가 아주 수월했다. 3살하고 5개월 10일이 되던 날 마틸드는 엄마의 감시를 피해서 5칸짜리 사닥다리에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사고 직후 마틸드가 한 말은 꿈속에서처럼 날아보고 싶었어 였다. 병원에 실려간 마틸드는 온갖 검사를 다 받았다. 쇄골에 금이 간 것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멍든 곳도 긁힌 데도 없었다. 마틸드는 침대에 누워서 주위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것을 바라보며 생글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마틸드는 그 이후로 걸을 수가 없었다. 처음엔 다들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았지만 그 불가사의한 신체 장애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마틸드가 워낙 자존심이 강한 아이여서 야단을 맞지 않으려고 일부러 못 걷는 채 하며 혼자 재밌어 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다. 마틸드의 아버지는 회사 일을 한동안 거의 제쳐두다시피 하고 마틸드를 취리히로 런던으로 비엔나로 스톡홀름으로 데리고 다녔다. 마틸드는 4살에서 8살까지 그렇게 여행을 많이 했다. 하지만 본 거락은 병원들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마틸드는 희망을 버렸다. 마틸드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뇌에서 내린 명령이 다리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척추신경이 어딘가 한 군데 끊어졌다는 얘기였다. 그 다음에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시기가 이어졌다. 심령술사니 주술사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르봉 마르세 백화점에서 인형을 사다가 바늘을 덕지덕지 꽂아보기도 하고 네잎 클로버를 다려 마시기도 하고 진흙으로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좌우지간 안 해본 게 없었다. 한 번은 체면술까지 동원되었다. 그때 10살이었던 마틸드는 체면이 걸린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기엔 한 걸음, 아버지가 보기엔 반 걸음쯤 앞으로 나아갔다. 오빠인 폴은 몇 걸음인지 몰랐다.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더니 마틸드는 아버지의 품 안에 푹 쓰러지고 말았다. 깨우느라 응급실에 연락을 해야 했다.
이미 그때부터 마틸드는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다. 마틸드한테는 다른 면도 많았다. 그래서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틸드는 커다란 화포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 나중에 전시회를 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틸드가 누구인지 알게 될 터였다. 마틸드는 꽃만 그렸다. 오로지 꽃만 그렸다. 마틸드는 흰색과 검정색과 선홍색과 하늘색, 그리고 연갈색을 좋아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면 마틸드는 곧잘 자기가 밀레의 증손녀일 거라고 상상하곤 했다. 마틸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은 고양이들이었다. 마틸드가 6마리, 실벤과 베네딕트가 각자 한 마리씩 기르고 있었다. 한편 마틸드는 병에 걸린 뒤로 15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교정 체조를 받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실뱅이 번갈아 가며 마틸드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사실 마틸드는 예쁜 편이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예쁘게 보였다. 커다란 눈은 어머니를 닮아서 날씨에 따라 녹색이나 회색으로 변했다. 또 작고 오독한 코에 길고 윤나는 갈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 키가 아주 컸다. 몸을 쭉 늘여보면 거의 177cm나 됐다. 모르긴 해도 누워 지낸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다. 게다가 가슴이 정말 아름다웠다. 마틸드는 제 가슴이 자랑스러웠다. 둥글고 묵직한 데다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니까 젖꼭지를 살살 쓰다듬으면 금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마틸드는 혼자서 사랑에 빠지곤 했다. 마틸드는 상상 속의 증조 할머니처럼 바람기 많은 여자였다. 잠들기 전에 마틸드는 온갖 관능적인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늘 똑같았다. 모르는 남자가 잠옷바람인 마틸드를 덮친다. 그 남자는 너무도 열렬히 마틸드를 원하고 있다. 마틸드는 남자의 욕망에 저항할 수가 없다. 남자는 마틸드를 애무하고 위협하고 마침내 벌거벗긴다. 마틸드는 못 이기는 척 남자를 받아들인다. 혹은 남자를 향해 고래고래 욕을 퍼붓는다. 유욕은 너무나 강렬했다. 마틸드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도 전에 쾌감에 휩싸였다. 쾌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발가락 끝까지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마틸드는 자랑스러웠다. 쾌감을 느끼는 순간만은, 그 한순간만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하지만 애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난 후 마틸드는 쾌감을 느낄 때면 애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틸드는 스스로가 부끄럽고 미운 나머지 모르는 남자들을 향해 상상의 문을 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예전에 마네크랑 둘이서 사랑을 나누기 전이나 마네크가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에 마틸드의 상상 속에 등장했던 남자는 오직 마네크뿐이지 않았던가. 마틸드는 그런 여자였다. 한편 꿈이, 좋은 꿈과 나쁜 꿈이 마틸드의 잠 속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틸드는 깨어나서도 꿈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곤 했다. 숨이 차도록 파리의 골목이나 시골의 들판이나 오스고로 숲을 내달리는 꿈, 또는 마네크를 찾으러 가는 길인지 낯선 기차역에 내렸는데 짐을 내리기도 전에 기차는 다시 떠나버리고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난리법석을 부렸던 꿈, 또 부모님이 살고 있는 파리라 퐁텐가의 저택에서 거실을 헐헐 날아다니는 꿈, 크리스털 장식이 반짝거리는 상들리 애들 사이를 도대체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날아다녔는지 깨어나 보면 온몸이 땀으로 푹 젖어 있을 정도였다. 아리스티프 포미에는 27살 난 청년으로 곱슬머리에 지독한 근시였다. 그리고 캅 브루통에서 멀지 않은 생 뱅상드 티로스에 살고 있었다. 아리스티드는 1916년에
마네크와 같은 연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 솜 전투가 끝나고 휴가를 얻어 마틸드를 보러 왔다. 그리고 좋은 소식만 잔뜩 안겨주었다. 마네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며 영국군 병사한테 뭔가를 주고 얻은 귀걸이며 그의 말대로라면 전쟁 중이지만 모든 게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몇 가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줄줄 이어지자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릴 정도로 당황하더니 말투를 바꾸었다. 그리고는 마네크가 다른 병사의 피를 뒤집어 쓴 후 옷을 쥐어 뜯어서 벌거숭이인 채 병영으로 끌려 들어갔던 일, 마네크가 가짜 황달을 일으켜서 군사위원회에 넘겨졌지만 판사들이 너그럽게 봐주어서 실형을 받지 않았던 일, 마네크가 이따금 까닭 없이 부들부들 떨곤 하던 일 등등을 털어놓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이듬해 4월 17일 마네크의 부모인 애슈 브리네웨가 아들의 전사 통지를 받았을 때 아리스티드 포미에는 이웃마을 세누스의 산림개발업자의 딸과 결혼하려고 휴가를 얻어와 있었다. 마틸드는 결혼식이 끝난 후 교회를 나서는 그를 붙들고 아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착한 청년이었던 마네크가 그렇게 된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자기는 전선에 나가지 않고 화덕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윽고 그는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마틸드는 그를 식충이라고 욕했다. 그런데도 그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푹 숙이고 눈은 군화 끝 5cm 지점을 바라보며 욕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결혼식 해방꾼의 온갖 욕설을 다 참아내고 있었다. 보다 못한 실뱅이 그 심술쟁이를 멀찍이 데려가야 했다. 집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집으로. 그에 제대한 아리스티브 포미에는 송진을 채취하는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사이가 되고 보니 사장과 사사건건 뜻이 맞지 않았다. 한 번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장인이었다. 박치기로 아리스티드의 안경을 박살내버린 것이었다. 랑드의 정통한 소식통인 베네딕트는 마틸드에게 아리스티드가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을 뜨려 한다고 전해줬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포탄 세대 속을 용감하게 뚫고 나갔던 군인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모든 게 비극으로 끝날 거야. 마틸드는 항구나 호수 쪽으로 나갈 때면 종종 아리스티브 포미에와 마주치곤 했다. 그럴 때면 아리스티드는 인사만 간단히 한 후 고개를 돌리고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며 가버렸다. 에스페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마틸드는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마틸드는 그가 결혼식 이후 몇 달 동안이나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마을 사람들한테 마네크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틸드는 그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 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잘 자란 아가씨답게 미안하다고, 식충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일요일인 이튿날 실뱅은 마틸드를 운하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뚝 위에 휠체어를 펴서 마틸드를 앉힌 다음 양산을 받쳐주었다. 울긋불긋 깃발들이 나부끼는 가운데 왁자지껄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수로를 따라 빽빽이 모여 앉아 있었다. 심지어는 운하 위 구름다리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경찰들은 난간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어른들은 함성을 질러댔고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대고 아기들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유모차 안에서 오줌을 지려댔다.
배 위에서 창을 휘둘러 상대편을 물속으로 많이 밀어넣는 쪽이 이기는 경기였다. 흰색 민소매 셔츠와 바지 차림의 아리스티드 포미에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실컷 물을 먹은 다음 곧바로 탈락했다. 실뱅이 안경만 빼고는 온통 흠뻑 젖어 물방울이 뚝뚝 듣는 그를 마틸드에게 데려왔다. 경쟁자들을 하나도 제치지 못하고 탈락한 게 좀 쑥스러운 듯 그는 마틸드에게 말했다. 이런 찜통더위에는 차라리 지는 게 낫죠. 마틸드는 좀 조용한 곳으로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소나무 그늘 아래로 갔다. 내가 마네크를 마지막으로 본 건 1916년 11월 중순이었어요. 솜 전선의 클레리라라는 곳에서였을 겁니다. 내가 마네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지 않은 지 한참이 되던 때였죠. 하지만 원래 취사장이라는 곳에서 슬픈 소식이 기쁜 소식보다 훨씬 빨리 퍼지는 법이어서 난 그 친구가 팔에 어깨걸이 붕대를 감고 끌려오는 것을 봤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독일군 감시병이 쏜 총에 맞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네크는 헛간에 갇혔어요. 용케 그때까지 무너져 내리지 않은 헛간이 있었던 거죠. 헌병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보초 3명이 마네크를 감시하더군요. 오후 2시쯤에 난 분대장한테 말했어요. 그 친구하고 전 고향이 같습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생 코 흘리기 했을 때 전 이미 다 자라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전 그 친구가 커가는 걸 쭉 지켜본 사람입니다. 가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분대장이 허락을 해주어서 난 보초들 중 한 명과 교대하게 되었어요. 노르망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헛간이더군요. 벽 속은 꽉 찬 벽돌로 쌓아 올려져 있었고 천장은 굵은 대들보가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헛간 말입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마네크가 아주 작아 보였죠. 지붕의 금간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 벽에 기대앉은 마네크를 비춰주고 있었어요. 마네크는 다친 손을 배에 갖다 대고 있더군요. 엉성하게 감겨진 붕대는 여기저기 피가 배어들어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해져 있었어요. 난 보초병들한테 물어보았죠. 저 친구를 왜 여기다 가둬두는 거요? 상태도 좋지 않은데. 보초들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얘기지만 난 마네크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마네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별일 없을 거다. 야전병에 데려가서 잘 치료해 줄 거다. 게다가 직결재판이 없어진 지 한참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변호사도 붙을 거고 미성년자라는 것도 고려해 줄 거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듣다 말고 마네크가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와, 아리스티드 형. 난 형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형이 변호를 맡으면 좋을 텐데. 변호사의 이름요? 모르겠어요. 그 며칠 뒤 한 친구가 재판이 열릴 예정인 시전에 다녀와서 말하더군요. 군사위원회에 넘겨졌던 블루헤드를 위해서 법률 지식에 해박한 포병대 중대장이 변호를 맡았다고요. 하지만 이름은 말해주지 않더군요. 난 마네크하고 온갖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향에 대해서, 마틸드 씨 당신에 대해서, 참호에 대해서, 마네크한테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피를 말리던 그 망할 놈의 분대장에 대해서, 또 그놈 때문에 마네크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닥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망할 놈의 분대장이요? 그 작자 나도 아는 놈이었어요. 성씨가 가렌이었는데 아베롱 사람이었죠. 그저 진급에만 눈이 먼 오만 방탱이였어요. 진짜 나쁜 놈이었죠. 되지지 않았으면 적어도 별 2개는 달고 제대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보병대 소속 병사들이 와서 마네크를 야전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마네크는 수술을 받았다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이었대요.
슬픈 일이죠.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 슬픈 일인지도 몰라요. 부대마다 판결문의 내용이 알려졌어요. 마틸드 씨,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믿지 않아요. 나 아니라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다들 포엔칼의 영감이 사면령을 내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부상을 자초하거나 자해를 해서 재판에 해부된 병사는 모두 28명이었대요. 그 중에서 1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병사들이 너도 나도 따라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라더군요. 가엾은 마네크는 때를 잘못 택한 거죠.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넉 달 뒤 크랑 전투에서 우리 대대의 4분의 3이 죽어나간 거려. 다행히도 난 그때 이미 그 대대 소속이 아니었어요. 취재장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죠. 난 근시가 점점 심해졌던 탓에 후방으로 이송되어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관이나 짜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날 원망하지 마세요, 마틸드 씨.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건,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건 차마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마네크는 보병들을 따라 떠나기 전에 나를 얼싸안았어요. 정말 서글펐지요. 마네크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부탁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고향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그 친구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난 아무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슬픈 사람들을, 그 친구의 불쌍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마틸드 씨를 더 큰 슬픔 속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사람들이란 정말 어리석게 마련이어서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면 아마 마네크를 욕했을 거예요. 마네크는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마네크가 죽은 건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죽어버린 건 오직 전쟁 탓이니까요. 안 그래요? 마틸드가 닥스의 병원을 2번째 방문했을 때 다니엘 에스페란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병실은 온통 분홍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에스페란자는 제 안색처럼 칙칙한 잠옷 차림이었다. 화요일이었고 둘이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마리아 수녀는 마틸드가 자주 드나드는 걸 달갑지 않은 눈치였다. 에스페란자가 그날 몹시 피곤해했고 요즘 들어 기침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다. 마틸드는 오래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번 헤어질 때 마틸드는 에스페란자에게 갖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울적한 목소리로 대답했었다. 고맙지만 없어요. 이젠 담배도 안 피우고. 마틸드는 그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다. 상냥하기도 하시지. 하지만 난 먹을 수가 없다오. 이가 내려앉으면 안 되거든. 그래도 초콜릿 상자는 예쁘다며 갖고 싶어 했다. 초콜릿은 다른 환자들한테 나눠주고 상자는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했다. 마리아 수녀는 간호사용 앞치마의 커다란 주머니 속에 초콜릿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집어 맛을 보더니 감탄했다. 맛있네요. 아주 맛있어. 이번에 마틸드는 궁금한 것들을 미리 적어왔다. 다니엘 에스페란자는 마틸드가 종이를 펼치는 것을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등 뒤에 베개를 2개씩이나 괴고 앉아 있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 털어놓기 전에 왜 그렇게 오래 뜸을 들이셨나요? 올해 봄에 난 걸음이 아직 불편했지만 감기가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마네크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륜마차를 몰고 카프루톤까지 갔었소. 그 댁을 찾아 이리저리 돌고 돌면서 헤매던 끝에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오. 왜 거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드려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던 거요. 그래서 다시 마차를 몰아 포에마 별장까지 가서 흰색 대문 앞에 섰지.
처녀가 정원 한 구석에서 고양이들한테 둘러싸인 채 휠체어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더군요. 너무 어려 보였어. 그래서 그냥 떠난 거라오. 그러고 나서 감기가 도졌소. 마리아 수녀님한테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수녀님의 고향이 바로 카브루통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라벤이라오. 수녀님이 말하길 처녀는 기억하지 못할 테지만 처녀가 어린 시절 요양원 아이들과 함께 온 온천욕을 하는 걸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구먼. 그러면서 처녀가 다른 처녀 미망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애인과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었다는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수녀님은 나더러 좀 도와주라고 했소. 마네크의 마지막 편지가 진짜라는 것과 마네크의 결혼 의사가 분명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오. 마틸드는 에스페란자의 호의를 사양했다. 하지만 마네크가 보낸 편지들 중에 그런 편지가 수십 통은 더 있다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그보다 더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었다. 무엇보다 나이가 문제였다. 마네크는 당시에 사형을 당할 수는 있는 나이였지만 혼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틸드가 제 결심을 애슈브리 내외에게 털어놓은 다음부터 두 사람은 마틸드와 만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고기잡이 배를 팔아 오스고르 호수에서 굴 양식을 하게 된 마네크의 아버지는 마틸드를 완전히 모사꾼으로 몰아세웠다. 어머니는 외동 아들을 잃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나머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자기한테서 아들을 2번씩이나 빼앗아 가지 말라고 고래고래 악을 써댔다. 마틸드의 부모님도 이성을 잃어버렸다. 마틸드의 아버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고 했고 어머니는 꽃병을 박살내버렸다. 이웃 퐁푸가에서 개업 중인 의사의 진단서를 본 후 두 사람은 장장 3시간 동안 서로를 붙들고 깨져버린 환상의 잔해 속으로 침몰에 들어갔다. 마틸드의 아버지는 그러는 틈틈이 마네크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그 이후로 마틸드는 아무에게도 제 결심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에스페란자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1921년 1월 1일이면 그러니까 1년하고 넉 달만 지나면 마틸드는 성인이 될 터였다. 그때가 되면 마틸드가 꺾일지 세상 사람들이 꺾일지 알 수 있을 터였다. 마틸드는 언젠가 밤에 에스페란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종이에 적어나가다 해질녘 빙고 사건 이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장교들의 이름을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령 벨로아 앙 상테르에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던 중대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에스페란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전에 말해준 것 이상은 절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마네크가 참 안됐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고 마틸드를 보면서 나이답지 않게 정숙해서 죽은 애인과 영혼 결혼식까지 올리려는 마틸드를 보면서 감동하고 더 나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러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만은 절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다고 했다.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므로 상관에 대한 예의와 전우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다. 셀레스팅 프란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소. 그럼 예비군들은요? 또 벤자민 고르드 하사는요? 그리고 폐허가 된 마을에서 만났던 군의관은요? 에스페란자는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마틸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딱 부러지게 대답했다. 졸병들이며 화사들의 증언 같은 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소. 그러니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거요. 좌우지간 군대를 비난하는 일이라면 난 거둘 수가 없소이다. 마틸드는 그가 지난번 면회 이후 자신의 처신에 대해 심사숙고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준비해온 질문을 하는 건 시간 낭비였다.
그래도 마틸드는 계속 해나갔다. 누가 마네크의 번호를 맡았나요? 모로. 재판이 열렸던 마을은요? 들어본 적 없소.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머지 10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는 그저 어깨를 으스해 보일 뿐이었다. 파브리의 대위의 상관은 누구였나요? 그의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네크가 일부러 미친 척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요. 마네크가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적어달라고 하던가요? 그랬소. 아니면 바스크식으로 적었을 거요. 그 사람의 편지를 읽고 베껴 쓰시면서 뭔가 좀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는 부조리란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건빵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아세요? 모르오. 마틸드는 에스페란자가 모른다고 대답할 때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놀란 듯 시선이 불안정해 보였고 대답도 미적지근하다 싶더니 금세 마른 기침으로 가려졌다. 마틸드가 입을 꼭 다문 채 계속 자기를 쏘아보자 에스페란자는 덧붙여 말했다. 에스키모가 쓴 편지의 추신에서 건빵이란 말이 나오는 걸 봤을 뿐이요. 마틸드는 더 캐묻지 않았다. 분대원들과 함께 교통호와 참호가 교차하는 지점 오페라 광장에 도착한 후 전하가 있던 방공호에서 파브리의 대위와 얼마 동안 함께 있었죠? 그 질문에 그는 다시 흠칫 놀랐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가 되물었다. 10여 분 정도였소. 왜 그러시오? 사형수들의 사진은 그때 찍은 건가요? 사실 프레시행이라는 분대원이 나몰래 사진을 찍은 건 그때뿐인 것 같소. 사형수들의 편지를 베껴 놓으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러셨나요? 편지들은 검열관한테 압수당할 수도 있었고 그 밖에 이런저런 이유로 수취인한테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었소.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좀 더 확실하게 보내주자고 생각했던 거요. 다른 사형수들의 친지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소. 부상에다 병마가 겹쳐서 그럴 새가 없었다오. 카 부르통에 갔던 걸 길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요. 게다가 이름마차를 다시 몰아보고 싶기도 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을 되살리는 짓 같은 건 하고 싶지가 않구려. 대대장의 말대로 상사로 진급하셨나요? 그는 고개를 힘겹게 끄덕여 보이고는 눈물 젖은 눈을 돌려 먼 데를 보았다. 마틸드는 그가 다시 징징대지 않았으면 싶었다. 그래서 잠시 말을 아꼈다. 그러자 그가 말을 이어갔다. 그는 준위 계급을 달고 전장을 떠났노라고. 파리의 육군병원에 있을 때 무공 훈장도 받았노라고 말했다. 말 끝에 그의 생기 없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린 아이들처럼 주먹으로 눈물을 쓱 훔쳐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그렇소. 그런 게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오. 그는 비오듯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 사이로 마틸드를 바라보았다. 입술은 반쯤 벌어진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마틸드는 그가 뭔가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결국 머리를 내저으며 입속말로 옹얼거렸다. 말하면 안 돼. 잠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목소리로 돌아온 그가 마틸드에게 말했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다 해서 날 경멸하지는 마시구려. 연금마저 못 받게 되면 혼자인데다 늙어서 쓸모가 없는 내내 어떻게 되겠소? 그리고 처녀도 그 사실을 알아서 얻는 게 뭐가 있겠소? 마네크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인데. 시간을 벌지요. 마틸드가 대꾸했다. 다니엘 에스페란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봐요 처녀. 처녀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거요.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 처지에 허황한 것들을 쫓아다녀서 어쩌겠다는 거요. 전사한 애인과 결혼하겠다는 건 숭고한 바람이요.
하지만 원한 같은 건 다 잊어버리시구려. 해질녘 빙고는 수많은 참모들 중에 하나였고 1917년 1월 6일은 끔찍했던 1500일 중에 하루였소. 만에 그 역시 수백만 명의 불운한 군인들 중에 한 명이었고 마틸드가 대꾸했다.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분개해서 그랬는지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다음 날까지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가 그 참호 앞에서 살아있었다면 말이에요. 난 수백만 명의 병사들까지는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 나한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요. 두 사람 다 입을 다물었다. 시계바늘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에스페란자는 울적한 모습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틸드는 무지개차를 굴려 병상으로 다가가서 시트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에스페란자의 주름지고 거뭇거뭇한 손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올게요 라고 말했다. 마틸드는 하얗게 쭉 뻗은 복도를 따라 떠났다. 그날 밤 마틸드는 에스페란자가 미웠다. 7월 파리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순간 엘로디 고르드가 몽갈레 거리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나왔다. 하늘색 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마틸드가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뛰어왔다. 실뱅은 그녀에게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며 앉으라고 한 다음 근처 선주집에서 잠시 비를 그을 양으로 허겁지겁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엘로디 고르드는 수줍음 많은 30대 여자였다. 눈동자며 머리칼의 색깔이 엷었고 얼굴이 예쁘장했다. 5층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려오라고 했던 터라 마틸드는 거칠애로라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황급히 대꾸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몸이 불편하시다는 거 같이 오신 분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제 무릎만 바라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는 것이 고문이라도 당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틸드는 그녀에게 아이가 몇이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5이라고. 그 중에 4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뱅자벤 고르드가 첫 결혼해서 얻은 자식들이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얼른 덧붙였다. 어쨌든 다 똑같은 제 자식들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안절부절 못했다. 마틸드는 에스페란자가 준 사형수들의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눈이 희둥그레지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이었다. 그녀는 겁먹은 눈으로 마틸드를 쳐다보며 말했다. 난 이 사람 몰라요. 저런, 누굴 모른다는 거죠? 마틸드는 그녀를 슬쩍 떠보았다. 그리고는 집게 손가락으로 에스키모를 가리키며 재차 물었다. 이 사람인가요? 엘로디 고르드는 세차게 머리를 내저었다. 제 앞만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그러다 갑자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다. 마틸드는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마틸드는 물었다. 그럼 남편분하고 크레베르시가 다툰 건 아주머니 때문이었나요? 날 좀 내버려둬요. 마틸드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다. 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 해요. 이건 내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요. 제 말 아시겠어요? 그분들은 제 약혼자랑 그 지옥 같은 참후에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마틸드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마틸드는 울부짖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글로 써서 보내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글로 쓰는 게 같이 오신 분한테 전해주세요. 일요일 밤에 편지를 찾으러 오시라고. 그리고는 비에 젖은 손가락으로 마틸드의 뺨을 어루만지더니 자리를 떴다. 7월 7일 수요일 마틸드 씨께 그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게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벌써 2번이나 썼던 걸 찢어버리고 새로 쓰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걸 마틸드 씨가 알아서 어쩌겠다는 건지 또 그 일하고 마틸드 씨의 애인이 죽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나로선 통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마틸드 씨가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신 데다 그 말씀하실 때 너무나 안 돼 보였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마틸드 씨가 더 괴로워지면 안 되니까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내 이야기를 꼭 비밀에 붙여주세요.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니까요. 마틸드 씨가 옳아요. 사진 속에 클레베르 부케시가 있는 걸 보고 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 게 아주 거짓말은 아니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부터 남편은 그분에 대해 곧잘 이야기하곤 했어요. 두 사람은 토요일마다 함께 가구 노점상을 열어 벌이를 나눠 갖는 단짝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난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죠. 남편은 그분을 항상 에스키모라고만 불렀으니까요.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이 이야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간직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22살에 군에서 막 제대한 남편은 포브로생 탕투한 거리에 있는 가구 공장에 취직했어요. 공장에는 그이보다 나이가 1~2살 정도 더 많은 격리 아가씨 마리 베르네가 있었죠. 그이는 그 아가씨가 점점 좋아졌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아가씨와 잘 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 아가씨는 유부남 주식거래 중개인과 4년째 동거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혼할 마음도 없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 3명의 자식까지 두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남자의 호적에 올라있지도 않았죠. 그때가 1907년 봄이었을 거예요. 몇 달 뒤에 그 아가씨는 4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사장은 그 아가씨를 당장 해고해버렸죠. 1908년 10월 남편은 알리그르가의 조그만 작업장을 세내어 따로 가구 공장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가구들 틈바구니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해나갔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1909년 1월인가 2월에 그 아가씨가 일자리를 달라며 찾아온 거예요. 그 아가씨는 동거하던 유부남이 집에서 나오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바람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누가 그 남자를 죽였는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마 그 남자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사람이었겠죠. 남편은 그 아가씨와 그해 4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4명의 자식들까지 홀적에 올려주었죠. 마리 베느레라는 사람은 지독하게 운이 없었던가 봐요.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가 한밤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우리 어머니도 내가 16살 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말이에요. 나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사는 게 순탄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남은 혈육이라곤 외삼촌밖에 없었죠. 그나마도 몇 년째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져 있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난 외삼촌 댁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2년 남겨둔 채 학교를 나와 외삼촌 내외가 운영하는 생탕들의 대자르 거리의 잡화점에서 점원 노릇을 시작했죠. 내 방은 가게 뒤편의 마당 한 구석에 외떨어져 있었어요. 몇 달 동안이나 난 빵을 사러 나갈 때가 아니면 내 방과 마당만 오락가락 하면서 살았답니다. 하지만 굳이 바깥으로 나가야 일이 생기는 건 아니더군요.
1909년 봄, 그러니까 남편 벤자맹이 내 아이를 떠맡은 호라비 신세가 되어 있을 무렵, 난 가게 계단에 칠하러 온 미장공과 사귀게 되었어요. 난 17살, 그는 20살이었죠. 그는 배짱이 두둑하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난 얌전하지만 정 많은 처녀였죠. 누군가가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난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밤이면 내 방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해가 뜨기 전에 가곤 했어요. 우린 두어 번 밤에 센 강변에서 산책을 했죠. 어느 일요일인가는 파리 구경도 했고요. 난 그때 처음 상델리제 거리도 걸어보고 트로카데로 광장에도 가보고 에펠탑에도 올라가 보았답니다. 또 언젠가 일요일에 약속 장소인 시앵 미셀 광장으로 나가보니 그가 차를 빌려놓고 기다리더군요. 파리 서쪽 푸아시로 내려간 우린 시골 마을 GGA 작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다음 배를 빌렸어요. 강 한가운데 아름답게 숲이 우거진 섬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둘 사이는 끝이 났어요. 사귄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죠. 강 가운데 섬에서 난 그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는 날 파리에 데려다 준 다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외삼촌 내에는 저를 대할 때 곰살궂지도 심술궂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혈육이니 의무감에서 걷어 길러주셨던 거죠. 우리 엘렌이 태어나고 내가 나가 살겠다고 했을 때 아마 속이 후련하셨을 거예요. 난 아기를 받아주셨던 생탕투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안잠자기 일을 구했어요. 바로 벤자민 고르드 씨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그 전까지 그이는 오딜 누님댁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었어요. 누님은 그이보다 6살이 더 많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느라 독신으로 살고 계셨죠. 그때부터 나는 몽갈레 거리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첫 결혼을 하면서 그 집을 장만했다고 하더군요. 그 집은 방이 2개에다 식당과 부엌과 욕실이 갖추어진 꽤 넓은 집이랍니다. 처음에 난 아이들과 함께 길가로 창이 난 큰 방에서 자고 그이는 안바당 쪽으로 창이 난 작은 방에서 잤죠. 남편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이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좀 과묵한 편이었는데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배운 건 별로 없었지만 목재 다루는 솜씨는 기가 막혔어요. 괜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술가였답니다. 내가 처음 일하러 갔을 당시에 그이는 25살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죠. 침착하고 자제력이 강한 데다 머릿속엔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식을 갖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예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예감은 적중했죠. 전처가 데려온 아이들은 프레데릭, 마르틴, 조르주, 노엠이었는데 마지가 6살이고 막내가 2살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몹시 따랐답니다. 저녁에 그이가 작업장에서 돌아오면 온 집안은 잔치라도 난 듯 했어요. 하지만 어쩌다 토요일에 단짝 에스키모와 어울리느라 좀 늦어지기라도 하면,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먼저 재울라 치면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죠. 그이는 내 딸 엘렌도 그 아이들과 똑같이 귀여워해 주었어요. 엘렌이 요람해서 처음 옹알거린 말도 물론 아빠였고요. 내가 일하러 들어오고 나서 처음 6달 동안에도, 그러니까 그이가 아직 청혼을 하기 전에도 우린 방만 따로 썼지 부부나 다름없이 생활했답니다. 그이는 번 돈을 나한테 맡겼고 근심 걱정도 나한테 털어놓았어요. 일요일이면 나와 함께 아이들을 산책시켰죠. 나는 그이를 위해 빨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을 쌌어요. 우리는 다음해 9월에 결혼했답니다. 그이는 엘렌을 호적에 올려주었죠. 그이는 그이대로
호라비 생활을 너무 빨리 청산하는 걸 부끄러워했고 난 나대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게 고역이었기 때문에 우린 결혼식에 그이의 누님과 우리 외삼촌 내외만을 초대했어요. 세 분 다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증인을 서달라고 했죠. 돈까지 쥐어주면서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4년 동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남편하고 있을 때면 미장공의 품에 안겨 있을 때처럼 가슴이 설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난 그 일을 마음 깊이 사랑했어요. 우린 무슨 일이든지 뜻이 잘 맞았고 예쁜 아이들도 있었고 먹고 사는 것도 넉넉했어요. 휴가철이 다가오면 어느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죠. 18이나 19 처녀들은 뭔가 거창한 꿈을 꾸게 마련이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일들과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죠. 지금 아이들은 한창 단잡에 빠져 있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벌써 이틀째 편지를 쓰고 있네요. 이렇게 힘들군요. 폭풍우 치던 날 마틸드 씨가 불쑥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전쟁이 아니었으면 우린 그런 미친 짓거리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온갖 해괴망측한 일들 중 하나였어요. 전쟁은 우리 모두를 파괴했죠. 남편과 에스키모와 인간의 양식을, 그리고 나마저도. 1914년 8월, 난 남편이 전쟁터에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이가 징집되고 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함께 가구 노점상을 하던 단짝 친구와 같은 연대에 배치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이는 에스키모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유독 열을 올렸어요. 체격도 건장하고 성격도 활달하고 모험가 나온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부러워했죠. 아마 그인 친구가 자기 손재주를 부러워한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이가 친구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징집 당시에 그이가 전방으로 가기를 자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이는 자식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 부대에 배치되어 후방에서 철도나 도로를 보수할 수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굳이 친구와 함께 전선에 배치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에스키모랑 함께 있고 싶어. 어차피 후방에 노인네들하고 있어도 폭격당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친구랑 함께 있으면 겁이 덜 나겠지. 그리고 그인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들을 내세워 후방으로 배치된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가엾게도 남편은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이어지는 끔찍한 나날들에 대해서는 길게 늘어놓지 않을게요. 마틸드 씨도 똑같은 괴로움을 겪었을 테니까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편지를 기다리고 전황 보도를 기다리고 다음 날을 기다리고 또 다음 날이 되면 그 다음 날을 기다리고 남편은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편지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소식을 보내주었어요. 상황에 따라 편지가 좀 늦게 도착하는 일은 있었지만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편지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부터 난 그이가 점점 우울해지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에스키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일 때는 자신감이 넘치더군요. 남편의 편지를 읽으면서 난 에스키모 씨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어제 클레베르랑 위문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정말 재밌었어. 이만 줄일게. 클레베르가 날 부르고 있거든. 있잖아. 다음엔 담배도 좀 보내줘. 클레베르 그 친구가 골초거든. 클레베르가 알아봤는데 곧 휴가를 나가게 된대.
휴가. 그이의 편지에 휴가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첫 휴가를 나온 건 1915년 7월 말 아르투아 전투가 끝난 직후였어요. 징집된 지 딱 1년 지나 휴가를 나왔던 거죠. 그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그이가 아니었죠. 엉겨붙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얼러주다가도 갑자기 떠들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또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술병을 낀 채 한참을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있기 일쑤였고요. 전쟁 전에는 술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이젠 점심 저녁으로 술을 찾았어요. 어느 날인가는 작업장에 들르고 나서 밤이 이슥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든 후였죠. 그날 밤 난 처음으로 그이가 우는 걸 보았어요. 그이는 전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죠.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술이 깬 남편은 날 안아주며 말했어요. 날 탓하지 말아줘. 이젠 술을 마시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어. 전쟁터에선 술이 유일한 낙이거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이는 전선으로 돌아갔어요. 편지의 내용은 날이 갈수록 더 우울해졌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이가 소속되어 있던 연대는 1915년 가을 겨울에 쌍파뉴 전선에 주둔했고 이듬해 1916년 3월엔 베르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격전지 중에 격전지에만 계속 배치되었던 거죠. 그이는 그해 4월 15일에 두 번째 휴가를 나왔어요. 내 기억으론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이는 전보다 훨씬 여유고 수척해져 있었어요. 난 눈빛을 보고 그이 안에서 뭔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니 이미 죽어버렸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그이는 더 이상 술도 마시지 않았고 아빠 없이도 쑥쑥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며 함께 놀아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금세 지쳐버리더군요. 밤에 함께 잠자리에 누웠지만 날 안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결국 독일군도 우리도 다 지쳐 쓰러지겠지. 그나마 영국군이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지만 소용없어. 영국군이 아무리 용감해도 우리가 아무리 용감해도 독일 놈들이 아무리 용감해도 소용없다고. 우린 진창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다음 날 밤 그이는 나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타령해봤자 붙잡힐 테니 차라리 6번째 아이를 갖는 게 낫겠어. 자식이 6이나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니까.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이는 완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한테 말했어요. 알겠어? 그날 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편의 말을 잘랐어요. 그이는 그냥 잠들어 버리더군요. 하지만 난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그 이튿날부터 그이는 나만 보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더군요. 아이들이 듣지 않을 때를 골라 이렇게 말했죠. 그건 날 배신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난 이미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5이나 키우고 있잖아. 내가 핏줄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 처자식 없이 자유롭게 운명에 몸을 맡기고 사는 끌레베르 같은 처지였다면 이런 부탁을 하겠냐고. 그이는 드디어 끌레베르란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며칠 뒤 오후에 우린 단 둘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래층 사는 부부에게 1시간 정도 아이들을 봐달라고 한 다음 베르시 강변로를 따라 함께 걸었죠. 그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 약속해줘. 끌레베르와 그렇게 하겠다고. 난 괜찮을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전장에서 빠져나와 전쟁 같은 건 아예 겪지 않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니까. 그이가 전장으로 돌아가던 날
난 부엌까지 나가 그이를 배웅했어요. 그이는 철조망 사이로 나에게 입을 맞추고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선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그이는 내 생각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알아. 이런 내 모습이 낯설다는 거. 그래도 난 여전히 나야. 당신 남편 뱅자맹이라고. 단지 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졌을 뿐이야. 날 구해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약속해줘. 난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은 채 흐릿한 청색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쓴 차림으로 마대를 걸쳐맨 남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죠. 난 마틸드 씨에게 남편과 나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잠시 클레베르 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언젠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전쟁이니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들에 맞서 싸워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척 하는 것뿐이라고. 세상을 지배하는 건 오직 시간뿐이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강박관념은 더 심해졌어요. 전쟁이 계속되는 걸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내는 편지마다 클레베르 씨가 언제쯤 휴가를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고 언제쯤 아이를 갖기에 적합하겠냐고 물어보는 걸 잊지 않았죠. 난 참다 못해 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임신을 해도 8, 9개월은 기다려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전쟁은 분명히 그 전에 끝날 거예요. 그러자 그이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내게 필요한 건 희망이야. 8, 9개월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나중에 클레베르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르트와 전선에 있을 때부터 뱅자맹은 용기를 잃기 시작했어요. 사방에 즐비한 전사자들의 시체와 부상병들의 끔찍한 상처를 보며 전의를 상실한 거죠. 노트르담드 로레트 전투와 비미 전투 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프랑스 병사들, 독일군 병사들, 식민지 용병들. 닥치는 대로 시체를 손수레에 던져 넣어야 했어요. 물건 다루듯이. 어느 날 덩치 큰 병사 하나가 시체를 수레에 실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 올리겠다는 생각에 시체들 위를 발로 꾹꾹 밟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뱅자맹은 그 병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덤벼들었죠. 둘은 흙바닥을 마구 뒹굴며 난투극을 벌였어요. 뱅자맹 그 친구가 전쟁터에서 싸울 용기는 잃어버렸는지 몰라도 사람의 시신을 마구 짓밟는 망종한테 덤벼들 용기마저 잃어버린 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마틸드 씨? 내 말은 절대로 선한 것도 절대로 악한 것도 없고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해갈 뿐이라는 거예요. 클레베르 부케 씨는 1916년 6월 4일에 휴가를 나오셨어요. 월요일이었죠. 우편함에 메모를 남겨놓으셨더군요. 이튿날 오후에 들를 생각이니 자기를 맞이할 생각이 없으면 색깔 있는 옷을 창가에 넣어 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고 가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난 아이들을 조앵빌 루퐁의 오딜 고모님 댁에 맡겼어요. 그리고는 먼데 볼 일이 있어 하루 이틀쯤 집을 비우게 되었다고 둘러대었죠. 오후 3시쯤 큰 방 창밖을 내다보니 웬 남자가 길 건너편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엷은색 여름옷 차림에 밀짚 모자를 쓴 남자였죠. 우리는 몇 초인가 그렇게 꼼짝 않고 서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난 차마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남자는 길을 건너더군요. 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식당 쪽으로 물러섰죠. 집 안으로 들어선 클레베르 씨는
밀짚 모자를 벗으며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나만큼이나 어색한 눈치였죠. 안녕하세요, 엘로디 씨. 나도 인사를 했어요. 이윽고 그분은 등 뒤로 문을 닫고 식당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뱅자맹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건장한 체구에 침착한 표정, 당당한 시선, 갈색 코수염과 머리카락, 목수답게 큼직하고 투박한 손까지 정말 똑같았죠. 단 미소 띤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그렇고요. 그땐 우린 정말 바보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대사를 까먹은 영국 배우들처럼. 난 얼굴을 푹 숙인 채 한참을 멀거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커피 끓여놨어요. 좀 앉으세요. 부엌에 들어서자 가슴이 무겁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나는 커피를 쟁반에 받쳐들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분은 밀짚 모자를 벗고 식탁 앞에 앉아 계시더군요. 모자는 긴 의자 위에 얹혀 있었죠. 날씨가 더웠지만 난 이웃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창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분께 말씀드렸죠. 위쪽 오리 벗으셔도 괜찮아요. 더우실 텐데. 그분은 위쪽 오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으시더군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난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분도 나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입에 담지 않았어요. 전쟁 이야기도 피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생각날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윽고 그분은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난 재떨이 대용으로 찻받침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분은 골로 아주 담배를 피워문 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오더군요. 이윽고 그분은 피우다만 담배를 찻잔 받침에 비벼 끄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만두는 게 낫겠소. 그 친구한테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요. 그래야 참모해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테니까. 난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난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분은 모자를 집어들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날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뿌띠르이 주점에 메모를 남겨두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문 쪽으로 걸어 나가시더군요.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을 막아 섰어요. 그때서야 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지요. 그분은 날 가만히 끌어당겨 안고 머리카락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윽고 난 그분의 품에서 빠져나와 식당으로 갔어요. 달리 갈 곳이 없었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침실을 정돈해 두려다, 즉 남편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들을 다 치워놓으려다 그만두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 방으로도 갈 수 없는 노릇이었죠. 난 식당에서 그분에게 등을 돌린 채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하나 옷가지를 벗어 내리는 동안 그분은 내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입을 맞춰주셨죠. 그날 밤 그분은 나시온 광장에 있는 레스토랑에 나를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주셨어요. 그분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빙그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든 게 사실 같지가 않았어요. 나도 실제에 나갔지 않았죠. 그분은 뿌띠 루이 씨와 함께 웬 구두쇠 손님을 골려 먹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난 그분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저 그분이 웃는 걸 보고 맥없이 따라오기만 했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좀 더 자주 웃도록 해봐요, 엘로디. 에스키모들은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을 때 드러나는 이의 숫자로 다음번 사냥에서 바다 표범을 몇 마리나 잡을지 점치곤 한대요. 그 말에 난 좀 더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5마리인가 6마리째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죠. 그분은 날 위로해 주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 세르장포 샤거리에서 그분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시더군요. 텅 빈 밤거리에는 우리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었고 누군가를 내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분은 그 큰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밀짚 모자가 삐딱하게 젖혀져 있더군요. 엘로디 씨가 같이 올라가자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우린 함께 올라갔어요. 이튿날 오후에는 내가 그분 댁으로 갔어요. 다발거리의 지붕 밑 방으로 그분은 앞마당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계시더군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목요일 점심때 그분이 다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빨간 장미 한 다발과 버치 파이, 그리고 듬직한 미소를 가져오셨죠. 우린 사랑을 나누고 알몸으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밤늦게까지 사랑을 나눴죠. 그 다음날 아침 그분은 전장으로 떠나 했어요. 그분은 애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전쟁 전부터 그분과 함께 지내온 애인은 몹시 화를 내며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사실 그 전날 그분 댁에 갔을 때 여기저기 여자 물건이 눈에 띄었지만 난 못 본 채 했답니다. 그분은 나한테 말했어요. 그런 일로 오래 토라져 있을 여자가 아니니 괜찮아요. 시간이 문제라는 얘기였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분이 날 사랑했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 어처구니 없는 몇 번의 정사를 제외하면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클레베르 씨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곤 한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사흘 동안 다른 남자와 지낸 것에 대해 남편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며칠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차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죠. 남편과 클레베르 씨가 다툰 건 나 때문이냐고. 그래요.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어요. 우린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전쟁도 그 사실을 바꿔놓지는 못했죠.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 마음먹었던 것과는 달리 지독한 질투심에 사로잡혔고요. 아예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죠. 클레베르 씨는 남편의 집요한 추궁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그 남세스러운 일을 다 털어놓아야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 타령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남편은 친구한테 아내를 빌려준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는 편지에서 온갖 질문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어떤 순서로 옷을 벗었는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는지, 사흘 동안 그 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것도 어떤 자세로 했는지 등등을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끈덕지게 날 괴롭혔던 질문은 쾌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느꼈어요. 처음 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틸드 씨한테는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난 제대로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답니다. 첫사랑 미장공이요? 그땐 멋모르고 사랑을 하면 의뢰 이런 느낌인가 보다 했었죠. 사실 자위를 하는 것보다 못했지만 남편이요?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느끼는 척 했을 뿐이에요. 벌써 밤이 깊었네요. 이제 곧 남자분께서 편지를 가지러 오시겠죠. 난 마틸드 씨한테 모든 걸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그 후로 난 남편도 클레베르 씨도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1917년에 웬 기분 나쁜 소식통을 통해서 클레베르 씨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전해 듣게 되었답니다. 난 재봉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저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게 내 낙이죠. 마지 프레데리카, 둘째 마르티는 엄마를 아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난 이제 28살이고 지난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난 그분이 남긴 말을 믿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뿐이라는 그 말을. 이제 다시 편지를 드릴 일은 없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엘로디 고르드 드림. 마틸드는 월요일 아침에 편지를 2번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 전날 밤 실뱅이 편지를 가져오자마자 2번이나 거푸 읽었는데도,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장 뒷면에 이렇게 썼다. 다시 편지를 보낼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 말을 하기엔 아직 일러요.